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올해 2회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으며 22년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전도표에 9월에 0회에서 12월에 2회 이상 늘렸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제시된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포워드 가이던스 중 고용과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위험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과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다시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체제로 진입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의 주장에 약간의 생각은 조금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인프라 정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좀 크고 논란도 있겠지만 이것도 한 방에 처리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나뉘어서 되게 길게 이렇게 쓸 자금으로 일단 추진 정책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어차피 금리 인상하면서 인프라 정책도 같이 진행을 해서 지금의 변목 현상과 그런 부분에 따른 인플레 부분을 어느 정도 선은 잡아두면서 혹시나 그 불이 꺼질까봐 인프라 정책도 같이 빠르게 진행을 해서 죽이지 않으면서 서서히 이렇게 좀 줬다 폈다 줬다 폈다 하면서 그렇게 아마 금리를 조정을 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또 이상적이고요. 그러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저성장 국면으로 확 꺾이는 시점으로 금리 인상 한 번 했다라고 해서 그런 방향성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너무 높은 인플레를 잡기 위한 형태로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ISM에 따르면 12월 제조업이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고용 문제로 인한 수요 충족이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용 부분은 대부분 뭐 아시잖아요. 미국에 붙어있는 주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런 알바나 단기 고용 부분을 좀 충족을 해 주었는데, 요새는 그 문턱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던 인력으로 계속 돌리다 보니 이 충원도 안 되고 또 백신 부분에 따른 또 논란거리도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채용 공고 1,060만 건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숙박과 식품 서비스 부분, 건설, 비내구재 제조가 크게 감소했다고 하고요. 금융과 보험, 연방정부에서는 좀 증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11월 전체 퇴직은 630만 명으로 전월 대비 38.2만 명이 증가를 했고, 그중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직은 450만 명, 전월 대비 37만 명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때 대부분 퇴사자가 급증을 보여주었다고. 어느 정도 고연령자는 굳이 내가 목숨을 걸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냐. 이거는 이제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적 차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비용 자체가 생각보다 매우 비싸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저는 하는 편이고요.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치료비와 입원과 이런 부분을 또 하게 되면 또 비용적인 부담률이 생각보다 꽤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또 고려해서 일찍 차라리 퇴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부분과, 또 반면 이번에 미국 증시도 좋았고 코인도 좋았고, 그리고 대부분 코인에서 미국인들이 대거 많이 들어오면서 유입을 해줌으로써, 그것도 제가 IR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서 또 부자가 되셨던 분들이 굳이 이렇게 위험하게 직장을 다닐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좀 많이 퇴사를 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국내 부분으로는 정부 물류차질 해소를 위해 임시 선박 매월 내적 투입 및 물류비 지원의 증액을 하고 있다.
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물동량 증가세 둔화로 항만 적체도 다소 완화하는 등 올해 물류수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의 춘절 이후 방향성을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그냥 약간의 개선 대책으로 내놓은 거지 이게 실제적으로 도움은 많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대부분 수입 물가에서 특히나 뭐 육류나 그다음에 채소류 부분은 일정 수입 비중도 꽤 높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그 영향도 좀 끼치면서 물가가 그쪽에 좀 더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29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 증시 홍조세를 나타낸 12월 FOMC 회사 회의 의사록을 보게 되면 경계 심리 등의 영향으로 상승을 마감해 주었다라는 내용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14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내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영향성으로 보여진다. 유가는 배럴당 76.99달러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오펙 플러스 회의로 2월 증상 규모를 하루에 40만 배럴로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괜찮았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미국의 첫 비트코인 현물 ETF 결정이 3월로 미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 결정이 60일 정도 미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 현물 ETF라고 있어요. 현물입니다. 그런데 3월로 미뤘다는 것은 금리 인상 시점이니까 당연히 가장 위에 있는 큰형이 그걸 지금 시점에서 꼭 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답이 나와져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CVD 누적 주문 합계가 현재 비트코인을 방황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닉네임 미라클입니다 라는 분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갈색과 보라색만 보면 된다. 갈색과 보라색만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갈색이 보통 고래, 보라색이 범고래 정도인데 나머지 고등어, 멸치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파이어 차트를 보게 되면 45K에서 매수가 강하게 걸려져 있고 47.5K에 매도가 강하게 걸려져 있다. 48K에도 강력한 매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밑으로는 45K까지는 지지가 별로 없다. 45.5에 47.5K 구간에서 횡보하는 이유가 명확하죠. 그만큼 해당 구간이 진하게 표시되었다라는 얘기는 이 구간에는 매물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45K까지 간다면 매수할 사람들이 엄청 많겠고 롱 물량이 되겠으며 반대로 47.5에서 48 사이에는 수익 실현 및 쇼츠 물량이 가득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CVD 차트로 본다면 최근에 갈색 고래들은 40K 이탈하면서 손절과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다만 범 고래들은 약하게 남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갈색 고래들은 평단이 매우 낮기에 자신들의 수익이 침해되는 것이 싫었기에 일부 보험적으로 매도를 좀 한 것 같다라고 하네요. 아무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컴퓨터가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디파이, NFT 그리고 비트코인 전망 닉네임 위믹스 로지바겐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 좀 글 내용이 괜찮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나의 암호화폐 전망과 내 생각을 한번 글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다. 22년도에는 NFT와 디파이가 주도할 것이 분명한데 레이어 1의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아발란체 크립토들은 21년도 엄청난 퀀텀 점프를 보여주었다. 또한 샌드박스, 딘센트 같은 프로젝트들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보여주었다. 각각의 크립토들은 각장의 특성을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빼앗아 왔으며 각각의 생태계를 조성해 오고 있다. 이들은 비트코인 초기 가격 상승과 유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점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넘겨받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 큰 지분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지난해 블록체인 기술에 결합된 새로운 레이어 1의 코인 또한 속속 등장할 것이고, NFT 시장은 예술과 디지털 생산물의 시장에 빠르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단순한 밈 같은 예술적 영역이지만 음원, 미술, 에셋, 심지어 코드 또한 NFT 시장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밈 수준의 졸작은 정말 시작에 불과하고 예술 작품을 사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NFT 시장의 서비스 크립토들은 성장 동력이 무궁무진하다라는 뜻이며, 업비트에 판매하는 저급한 수준의 NFT의 메인스트림을 절대 아니다. 점점 실용적이고 실상 아래 쓰이는 NFT 거래가 활발해질 것 같고, 샌드박스 위믹스 NFT 거래가 걸음마 단계의 좋은 예시로 보고 있다. 디파이 시장에 대해서는 코인 등의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지만 관건은 기존의 금융권들이 이걸 쉽게 넘겨줄 것이냐 인데, 이 디파이의 시장과 편리성, 낮은 비용들은 기존의 금융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엄청난 장점을 가진 금융권이 앞으로 세계 금융시장 1티어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이 되는데, 당장에 나도 이제는 달러 송금을 기존 금융권으로 보여내지 않고 있으며, 비자나 마스터카드사들이 크립토 이용한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이 시장은 정말 괜찮아질 것 같다. 그리고 3.0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아직 실체가 없는 것 같고,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다. 하지만 실체가 생겼을 때 분명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상승률이 그대로 혹은 그 이상 가줄 것으로 보여진다. 웹 3.0은 아직 선례가 없기 때문에 크립토를 들 수가 없게 되고,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연말 불장, 산타랠리, 폭락장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지만, 생각보다는 저는 폭락을 했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매우 객관적일 수는 없죠. 매 개인마다 그 관점의 차이와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의 상태로 보게 되면 선물 시장의 특성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고, 고 레버리지가 있는 이상 변동성은 지속이 될 것 같다. 2020년 전때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시장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NFT, 디파이 발전된 블록체인 기술의 바탕으로 등장한 암호화폐가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공식은 사라지게 될 것 같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도미넌스 부분이 이제 언밸런스하게 가지 않겠냐 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18년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비트코인은 큰 폭으로 폭락과 함께 2년의 긴 시간 동안 정체기가 있었는데, 다시 금리 인상 이슈와 연결이 지으면서 큰 폭락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난 예측을 한다라고 중립기억을 받고 지켜보는 건 안 하려고 한다. 금리 인상이 이슈는 디파이 생태계에서 오히려 호재가 아닌가 싶기도 하기 때문이다. 옥석 가리게 하면서 성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크립토 발견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내 말에 꼭 코인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공감하는 바인데,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 바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설명하면, 이분은 디파이니까 오히려 호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 제가 전통적인 자산시장의 근본으로 이야기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나스닥 자체가 요새 좀 조정폭이 꽤 커지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좀 조정폭이 매우 한동안 엄청 많이 오르다가, 엄청나게 오르다가 이제 한동안 빠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거의 200%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3배 정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이 많이 풀려져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게 되면 지금의 조정의 큰 폭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테슬라 부분에 있었을 때, 나머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블록의 주식을 보게 되면 스퀘어라고 쳐야 되겠네요. 스퀘어
주식만 보아도 상당히 낙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페이팔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선장주에 있는 시즌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거의 다 조정이 엄청 많이 해왔습니다. 300달러가 지금 200달러가 됐으니까 거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리 인상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손바퀴 현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부분으로 많이 줍줍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버셨던 분들은 배당 쪽으로 좀 가세요. 한국 배당 말고 미국 배당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전통 배당주 하나를 예시로 가지고 와봤는데, 최근에 흐름이 반대죠. 오히려 배당도 7% 넘게 챙겨주면서 이제 저점에서 넘어가고 있는 실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돌파하고 있죠. 즉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성 대비도 챙기면서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또 전통적인 부분으로 코카콜라 주식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연중 부분에 있었을 때도 약간의 쉬어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5일간에 있는 상승 여력도 매우 좋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되돌아가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전통적인 흐름에서 이 회사에서 있는 만큼 그만큼 매출과 탄탄한 펀더멘탈이 있어줘야지만 이게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디파이가 그냥 이자 농사 부분에 있었을 때 그 코인이 과연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되어져 있는 디파이는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테더가 얼만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던 걸 조금 더 기업 어음에 있는 부분을 비중을 계속 낮추고는 있는데, 그게 계속 보고서를 내놓은 게 아니고 분기마다 내놓는데, 그걸 많이 줄이지 않았을 때는 그 기업을 갖고 있는 그 어음이 지금도 좀 문제가 많잖아요. 헝다에도 얽히고 또 나머지 쪽으로도 얽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의 자금난에 영향성이 있을 만한 그런 쪽은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도 별로 좋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존의 스탠스와 거의 비슷하게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또 금리 인상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 대비와 또 코인 차트 대비를 비교를 해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믹스가 스테이킹 출시 오피셜이 또 떴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위믹스 생태계를 잘 지켜내 보려고 계속 내용이 자주 나오는 것 같고요.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법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 채권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에게 법정 확실성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엘살바도르 22년 1월부터 3월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할 예정을 밝힌 바가 있고,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6.5%로 조달한 자금 중 절반은 비트코인 매수에, 나머지는 비트코인 도시 건설에 투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탈릭 이더리움 개발의 진척률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비탈릭은 2.0 및 급증, 서징 이걸 진행되고, 샤딩 구현이 완료가 되면 진척률은 80%에 달할 것 같다. 아마 6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이대로 진행이 돼도 충분히 이더리움 플랫폼은 잘 돌아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시장에서 각 시장들에게 암호화폐 협약 서명을 제안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 FOMC 의사록이 발표됐고, 비트코인 하방 압력 가중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나스닥 지수처럼 긴축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이죠. 네, 항상 미국 주식의 커플링, 특히 하락할 때 커플링이 기똥차게 나와주었다라는 걸 제가 저번에도, 네, 과거에 이 자료 제가 또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자,
과거 12, 13년도 때는 거의 커플링에서 거의 다 비슷하게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 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14, 15 시즌 때 넘어가면서는 거의 잘 안 맞게 됩니다. 거의 분기에마다는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니다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게 되면은 올라갈 때는 기존에까지는 맞았지만 이제 이때 이후부터는 거의 다 그렇게 맞지는 않다더라. 그래서 상관관계 지수도 한번 제가 돌려보기도 했었는데 이게 상관관계죠. 상관관계도 돌려보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맞진 않았더라 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대충대충 말하고 막 그렇게 싸지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아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빗썸의 스텔라 보유 회원 대상의 아쿠아 에어드랍을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 금융 실명제 트래블 룰이 곧 온다. 100만원 이상 주고받을 때 거래소 입출금 불법 자금이 연관이 되어지는지 확인 의무 절차인데 이게 안 되면 곧바로 막힙니다.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원 쪽에서 이제 1월 마지막 주 정도 때부터 이제 하드월렛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거래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뭐 그전에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방법을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의 하드월렛 부분을 이제 그냥 실명 그 등록 인증제를 하지 않는 전략, 이런 걸 그냥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지 않는 전략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첫 번째로는 순수하게 만약에 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등록해서 써도 되지만 등록용과 비등록용 해가지고 두 가지를 좀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굳이 하드월렛 쓸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굳이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2번으로 쓸 것 같습니다. 굳이 등록을 하면 쓸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코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암호화폐 시장 동향, 비트코인 미국 증시 상관계수 0.35까지 상승을 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상관계수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알렉스 크루거는 이번에 그 CPI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이나 뭐 대부분 한국의 전문가분들은 미국은 PC 물가지수를 좀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CPI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CPI를 따로 뭐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CPI 부분에 따른 영향성을 좀 받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죠. 그걸 좀 돌려서 보면 금리 인상 부분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버블이 붕괴한 2018년도 때는 마이너스 0.22까지 저하되었지만 3월에 코로나 쇼크까지 현금화 수요가 급속히 높아져서 리스크 자산 전반이 매각된 적도 있어서 상관계수 0.4까지 상승을 했던 적도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만 최근에는 신형 코로나 변이종 오미크론 감염 초기에 동요한 미국 주식의 급락한 하락에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좀 달랐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잘 똑같이 흘러가진 않지만 분기를 쪼개서 또 보게 되고 특히나 하방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갈 확률이 높다. 그것도 이제 뭐 근거치를 본다고 하면 코인베이스, 뭐 그 다음에 뭐 채굴회사, 그다음 기타 뭐 메타, 그리고 P2E 게임 상장되어져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계속 주식 회사에 있는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그냥 순수하게 투자했던 회사들, 이런 애들까지 보게 되면 NFT 또 진출하는 회사들, 그럼 뭐 어차피 NFT를 또 들고 있어야 되는 물량도 최소는 있어야 되니까 P2E
게임 회사라고 해도 P2E 게임에 있는 그런 코인들을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계속 여기와 뗄 수 없는 관계도는 맞겠죠. 여기 말고 그 주식과 뗄 수 없는 관계도는 맞겠죠. 그래서 항상 하방이 너무 깊으면 거의 비슷하게 커플링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급락 시에도 좀 비교를 해보긴 했지만 거의 유사하긴 했더라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경기 부양을 위해 매입한 자산 처분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기업에 갖고 있는 채권과 ETF는 거의 다 정리가 다 됐다라고 제가 자료를 따로 챙겨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있는 그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처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금리 인상할 때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라는 부분과 아프리카 TV 소통 창구를 넘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갈 것이다. 좀 모델링은 나쁘지가 않죠. 예, 인터넷 방송으로 시작을 해서 또 그만큼 풍선으로 해가지고 별풍선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델링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비하인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원래 아프리카가 미국으로 먼저 가서 그걸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원래 만약에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으면은 지금의 뭐 트위치나 그런 쪽으로 뭐 하거나 아니면 그쪽 보면 잘라서 뭐 팔았거나 매각을 했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비싸게. 근데 좀 그게 뭐 아무래도 정서상, 문화상 그런 걸 좀 극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싸이월드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아프리카 TV 부분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도 만약에 연결을 해서 뭔가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쪽에 BJ 애들이 약간 조금 더러운 모습도 있고 좀 그 어두운 모습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방송은 방송일 뿐으로 좀 봐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BJ 파워들이 좀 세니까 코인들 나온다고 해도 그 코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잘 나갈 수도 있지만 부작용도 좀 있으면서 볼 필요성이 있겠죠. 나중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코인 원유 MZ 세계대 대거 유입으로 누적 회원수가 133%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계들도 미래 먹거리 가상자산 찜했다라고 해서 또 얼굴 보면 다들 수장들 얼굴을 볼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신년사에서 팬데믹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블록체인 NFT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파괴적 혁신을 빠르게 적응하고 생태 확장의 미래에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 신한금융투자 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예탁결제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점은 무엇이냐면 은행이 그만큼 똥줄이 많이 타구나, 기존의 금융권들도 똥줄이 많이 타구나, 여기서 만약에 뺏기게 되면은 쉽지 않겠구나. 더 짧게 임팩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금융 부분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긴 하지만 이 블록체인 안에서 특히 금융 쪽이 제일 많이 발전이 나갔죠. 근데 이 금융 부분에 있었을 때도 어차피 사람이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게 최종 모델링인데 이게 순기능으로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빨리 성공하고 비용도 아끼면서 진짜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와닿은 게 뭐 세금 처리, 세금 신고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항상 월급이 기존 월급 날 대비보다 한 17일 이후에 받습니다. 항상. 네. 웃기죠. 아니, 어쩔 수가 없대요. 네. 그러하니까 더 체감상, 이건 체감으로 느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부작용으로는 국가의 위협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다시피 이쪽이 이자를 많이 준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한국에서 시중은행 5개가 이 파일을 나눠 먹었어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눠 먹었거든요. 피자처럼.
이렇게 우리 4조각씩 뭐 해가지고 뭐 나눠 먹자, 이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통신 사업과 비슷한 거죠. 그러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시대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아는 것이죠. 이제 누구나 접근성이 좋아졌고 인터넷 시장 개막이 됐고 이제 블록체인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왜 3.0 시대로 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야 저기가 이자가 매우 높게 준대 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왜냐, 다 저금리 시대니까. 그러면 국내에 있었던 예치금이 이제 점차 줄어들겠죠. 특히나 MZ 세대들은 그런 거는 기똥차게 잘하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똥줄이 타는 겁니다. 어차피 최종 미래형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나라는 되게 곡간이 두둑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자놀이 그 회사에서 창출된 쪽이 자꾸 그쪽으로 계속 예치금이 매우 몰리게 되면 어느 쪽은 곡간이 없겠죠. 그런 날이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도 저희한테 좀 이롭겠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CEO가 암호화폐 결제 지원의 요청을 만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10일에서 5일 단축돼서 아무래도 감기로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내용이 또 길어졌네요. 저는 이번에 체인링크 쪽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냥 큰 틀만 보고 그 다음에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컨드리로 생태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되는 것인지까지만 저는 보고 전략을 들어가거든요. 대략적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권을 보게 되면 그냥 특징 부분이 이러합니다. 네, 오라클로 되어져 있어서 그거 자체가 일단은 체인링크가 독보적으로 이 부분을 먹었다라는 게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 밴드 프로토콜이나 이런 쪽이 있는데 이쪽에서 좀 놓으려고 하고 있지만 실상 이제 대부분 뭐 코인 마켓캡이나 이런 쪽이나 뭐 거의 다 나머지 쪽도 다 오라클의 부분에 대해서는 체인링크 쪽을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는다. 그래서 아마 체인링크는 시장이 커질수록 수혜를 많이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 부분에 있었을 때도 온체인 데이터도 되게 신뢰성 있게 잘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코인에 있는 그 플랫폼에서 서포트해주는 그 단일, 또 여기에서 서포트해주는 이런 특징적인 코인들이 주력에 있는 이 플랫폼 코인에서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인지를 좀 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추리면 더욱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런 비슷한 유형에서 사업의 확장성은 다 나눠먹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 그냥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으로 1등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저기 뭐 4등 5등 거를 해서 여기서 치고받고서 해서 점유권을 1등하고는 좁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2등에서 3등까지는 먹을 수는 있잖아요. 여기서 이 정도의 수익성을 바라보고 그냥 투자를 임할 것인지, 그런 거를 잘 채택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도 저는 뭐 특별하게 어떤 분들은 뭐 나쁘다라고 지칭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코스모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 대비와 그리고 그 코스모스 특징을 또 보게 되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모델링이 나쁘진 않는다.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따로 빼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항상 핵심의 맹점과 그리고 시총과 그다음 앞으로의 호재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물량과 그다음에 거기에 코인의 개수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이런 거를 좀 보고, 그다음에 전체 시장이 지금 우상향 패턴이냐 우하향 패턴이냐 이런 거를 좀 같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도움 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마다마다 테마마다마다 하나씩은 좀 들어가 보자 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되게 비판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